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 증시는 사흘 연속 급등했지만 국내 증시는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대외 불확실성, 이런 대내외 악재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구간인데요. 종목별로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기태 기사의 오마주부터 만나볼까요? 예, 이기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실적에 따라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3분기 호실적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시장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3분기 실적주들을 함께 같이 보시죠. 네,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업계 2위였던 아시아나항공의 M&A를 통해서 공용 항공사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의 경기 회복과 환율 안정 시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 동종업체의 M&A를 통해서 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실적과 또 시장 상황에서 지배력이 강화된 종목들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인 이슈는 기회와 우려 사이에 서 있는 현대차와 기아를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열렸는데요.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 당초 내년 상반기로 잡았던 기공식을 앞당겼지만 옐런 재무장관은 한국의 우려를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가가 하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승장구였던 완성차 업계 환경이 사면초가로 바뀌는 분위기인데 오늘 주가는 현대차와 기아 모두 마이너스 1.2% 정도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의 질주가 과연 여기서 멈추는 걸지 궁금한데 하반기까지 주도주 왕자를 기대했던 완성차 업계가 미국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경기 우려 이런 대외 악재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지아주 조기 착공 효과 그리고 향후 인플레 감축법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상반기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물류 대란도 있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 차량 글로벌 판매 호조에 따라서 계속해서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발표 이후에 담화를 통해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4분기 때도 환율 효과와 물류 효과 그리고 반도체 공급난이 좀 완화되면서 수급에 계속 수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4분기도 호실적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향후에 인센티브가 좀 올라가서 자동차 판매가 되더라도 비용이 좀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차량이 잘 나가서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틈타서 세타 엔진 관련해서 대규모 충당금을 반영했고 거기에 사실은 주주들이 이게 충당금을 쌓게 되면 배당을 해야 될 주주의 몫이 훼손되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 조정도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고 4분기 또 환율 효과를 보일 것이지만 이렇게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면 자동차가 계속해서 잘 팔릴 것이고 믹스 개선했던 고부가가치 차량이 계속 잘 팔릴 것인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후실적 발표 이후에도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기존의 리콜이라던가 이런 비용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현대차가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기아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현재 이제 증권가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환율 효과, 믹스 개선 효과가 모두 기대 이하로 평가가 되면서 목표가 줄하향이 지금 있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실적이 지금은 조금 정점을 찍었다라고 좀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관점일까요, 부장님? 예. 사실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세타2 충당금 반영 문제를 제외한다면은 그래도 뭐 비교적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충당금이 1조 3,600억이었는데요. 이것을 제외한다면 영업이익이 한 2.9조 정도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컨센서스보다는 대략 한 10%가량 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매출은 38조니까 한 32%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매출 작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는 그런 숫자를 보여줬고요. 23조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충당금 이 1조 5천억대를 제외를 한다면은 아마 이번에도 분기상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웠었던 그런 또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증권사들의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2017년부터 이 세타2 관련해서 충당금을 쌓기 시작했는데 2020년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 2조를 하면서 당분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 만에 또다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세타2 엔진의 평생 보증을 일단 약속한 바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의 이 현대 기아차 차종들이 많이 지금 노후화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그러한 문제들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문제들은 좀 주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신차 효과를 많이 봤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신차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플랫한 판매량 증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이런 충당금까지 하면서 이 충당금에 많이 신뢰도에 많이 훼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빨리 돌아오면서 지금 신뢰 문제로 조금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세계 자동차 업계가 지금 좀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에 1,70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으로 조지아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2025년까지 현기차는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미국 전기차의 부진을 내연차 라인업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상쇄를 조금 해 나가야 할 텐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플랫한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과연 우리가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부장님? 예.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싸죠. 기본적으로 좀 싼 상황이어서 뭐 사실 이것을 물론 보유자 입장에서야 지금 버텨야 되는 그런 구간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좀 그 성장은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들은 우리가 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금리가 또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이런 구간이고 이번 3분기에도 또 이제 그 연체율 증가에 대한 우려로 충당금이 좀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런 관련된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 인플레 감축안 관련해서도 사실 물론 이제 앞서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좀 이제 회의적인 그런 반응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그래서도 착공도 이제 서두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당분간은 뭐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좀 그런 가격 경쟁력 면에서 좀 부진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가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앞서 언급하셨던 신차 효과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율이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공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센티브율을 불가피하게 좀 이제 상승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올 상반기보다도 한 배 이상의 인센티브율을 좀 부과해줘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쟁이 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상도 부담이고 성장이 둔화되는 것도 뭐 당연시한데 여기에다가 딜러들에게 또 지급이 되는 인센티브 비용까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어쨌든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업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이사님 자동차의 전체적인 업황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수요는 계속해서 늘었죠. 작년에 이제 전기차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상당히 점차적으로 늘면서 사실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전개가 됐었고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슈와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는 6개 분기 연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거든요. 거기다가 재작년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이 자동차를 내놓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EGMP 설비를 갖고 있는 기아차가 할 것이다. 그러한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공시로 부인을 했지만 상용차를 요구하고 EGMP 라인 설비를 요구하는 쪽은 애플 말고도 많다라는 희망 섞인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제품 개선과 믹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던 건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를 품고 주가가 오버밸류 됐다가 다시 또 정상적인 완성차 밸류로 넘어가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면 앞으로 경기 둔화가 될 것인데 수요가 계속해서 그전만큼 이어질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투자자들이 던지고 거기에 주가는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환율이 계속 이렇게 고환율에 따른 이익이 날 수 있겠어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봐서 사실은 현대기아차는 4분기 때는 좋을 수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 이런 호실적을 보이기 힘들 것이다라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쨌든 좀 안 좋게 좀 어둡게 뷰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가가 어디까지 과연 그런 우리의 리스크들을 반영을 했는가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 저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다가 좀 둬야 될까, 이사님? 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플레이 감축법 IRA를 발표했을 때 현대기아차의 지금 현재 조지아 공장의 4개 라인 중에 한두 개 라인은 정상적으로 연내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전기차 라인이 신속하게 생산 가능한 라인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것 IRA 법안 발표 이후에 피해주에서 수혜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지아주에 오늘 착공식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두 개 라인이라도 먼저 전기차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라인으로 바뀌고 거기다가 환율 효과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년에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현대기아차의 시각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성준 부장님께서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먼저 좀 수급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 때문에 그날부터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지금 대량 매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코스피에서는 투자를 좀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지수가 14%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만 국한된 상승을 보였고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2배가 많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좀 그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밸류에이션은 6배도 안 될 정도로 쌉니다. 싸긴 싼데 기본적으로 이런 수급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시점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의 입장에서는 좀 차분히 좀 수급 추이를 좀 보시면서 좀 접근하는 것이 보다 좀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평가의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수적인 관점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재료 상승으로 상반기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완성차와 함께 좀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는데 하반기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완성차에 다양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게 또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부담도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할지 혹시 주목하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부장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이 섹터 전체적으로는 좀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괜찮은 회사가 있죠. 뭐 이제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도 매출액 기준 또다시 지난 2분기 이어서 사상 최대 매출 13조 가량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한 5,700억 정도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벤츠의 그 세시 모듈 그런 공급 소식까지도 좀 전해진 바 있었는데요. 기술력 면에서도 좀 뛰어나고 현재 밸류에이션 퍼가 한 6배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섹터 내에서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좀 그렇게 성적은 좀 썩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피하시면서 이런 좀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종목이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모트렉스 같은 그런 중소형주까지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그래도 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의 모멘텀이 있고 현대모비스는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관련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조금 제외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기태 기사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예, 뭐 부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전기차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품, 그러니까 발라내서 결국에는 기존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좀 함축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 전장용 최대 커넥터 제조업체인 한국단자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전장화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커넥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커넥터 사용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자동차가 전기 제품화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한국단자는 계속해서 호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커넥터에 매년 400억 이상의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개선도 호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국단자를 부품 쪽에서는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 부품으로 커넥터의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고 R&D도 열심히 하고 있는 한국단자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서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다양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 업종, 향후 방향성과 관련 부품주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위기의 신호가 울릴 때 대응을 해야 하는 전략 포인트, 저희 방송과 함께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봅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SK하이닉스 보이고요. 31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급등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0% 이상 증가하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핵심 부품인 엔진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고 방산 부분의 엔진 수요도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가는 10%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럼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시장 회복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핵심 부품인 엔진 수요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실적 성장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중장기적으로 실적 회복이 되려면 결국에는 말씀해 주셨던 중국 쪽에 수요가 확실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경기, 침체, 둔화,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시진핑이 연임하면서 과연 이렇게 중국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미국에서 상장된 주가들의 흐름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타격들을 단기간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
급증하는 이런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상반기에 물류 이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연 수요가 현실화가 되면서 실적에 보탬이 됐고요. 거기다가 발전기라던가 산업용 소형 장비 이런 쪽에 말씀해 주셨던 엔진 수요도 살아나면서 중국 쪽의 수요 감소를 커버를 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품 판매 증가에 따른 또 AS 마켓이라고 하죠. 애프터 서비스인데 이쪽에서도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모습, 13%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의 수요 둔화가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편입니다. 이 경기 침체 상황도 있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런 도시들의 주요 봉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결국은 감소가 크게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미 쪽에 좀 인프라 투자가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서도 판매 채널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 시장이 좋은데 거기다가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원자재 이런 것들이 묻혀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평년 대비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우디 같은 곳들 굉장히 국부가 단기간에 급증해 버렸죠. 그러면서 700조 원에 달하는 네옴시티 이런 건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남아 도는 국부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어렵지만 우리는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시장과 이런 신흥시장이 전부 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글로벌 인프라 투자는 중국을 제외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물류 이슈에 의한 이연 수요가 반영되면서 중국 쪽의 부진을 좀 커버하지 않았나 이렇게 3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고 또 북미 쪽이나 유럽에서도 판매 채널이 강화되면서 당분간 좀 실적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주셨습니다.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9월 말에 연저점을 기록한 후 계속 저점을 조금씩 높여오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3분기 실적 발표로 좀 더 탄력 있는 반등 기대해봐도 될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53억 매도하면서 외국인들이 60억 넘게 그동안 해오던 매수와는 약간 질이 다른 매수를 보여줬다라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에 거래량도 지금 1230만 주가 터졌죠. 그동안 근래 찾아보기 힘들었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만큼 이런 건설 기계, 중장비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됐는데 과연 수급적으로 계속 이런 상황들을 만들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이런 주가의 회복이 중장기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요가 반드시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은 글쎄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에서 지지받는 지점을 저는 한 2,000원대 중반대가 사실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을 때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전저점 4,300원 부근에 지지선 설정해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항선이 6,000원 정도에서 굉장히 강하게 저항선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점을 저항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 방향성이 일관적인지 그 부분 꼭 체크하라고 말씀 주셨고요. 중국 쪽의 회복이 관건이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만나봤는데요. 수급의 방향성 꼭 확인하신 후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잠시 후 이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은행의 이자 이익이 늘면서 국내 금융지주 회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4조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금융지주사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총 26위 하나금융지주는 대출자산 성장과 효율적인 비용 관리에 힘입어 10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주가는 2.7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시총 40위 우리금융지주도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이미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뛰어넘었는데요. 하지만 하나금융지주와는 달리 오늘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3%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지금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연말에 이제 실적과 또 배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저희가 함께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3분기 손익이 1조 1,200억 나왔습니다. 이게 컨센서스를 14%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 분기보다도 36%가량 좋아지는 실적이었는데 이게 계열 증권사의 그런 유가증권 순이익이 좀 크게 개선된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 밖에도 순이자 마진과 대기업 위주의 대출도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좀 좋은 실적을 보이긴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대는 은행주들이 많이 그렇습니다만 고배당 관련해서 또 연말이다 보니 또 관심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400원을 줬어요. 연말만 2,400원이고 중간 배당은 제외하고요. 그렇다면은 4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딱 6%인데 지금 4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6%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이제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사주를 신규로 매수해서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외근 중심의 강한 순매수와 함께 그래도 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으로 어쨌든 시장에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사실 이제 주가를 보면 지금 이제 4만 원이 안 되는 주가에서 최근에 굉장히 지루한 횡보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위로 우리가 좀 더 열어두고 봐도 될까요? 전략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은행주들이 그렇게 아주 이익이 다이나믹하게 올랐다 내려졌다를 잘 하진 않죠. 사실 하나금융지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론 작년보다는 한 10%가량 좋아지는 실적을 올해 기대를 합니다만은 내년, 내후년 좀 역시 이익은 좀 플랫한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작년보다 10% 정도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초 대비해서 한 10%대 정도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물론 같은 기간 코스피는 20% 넘게 하락을 했으니 거기에 억울해하기도 좀 힘든 측면들은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쎄요, 이게 성향상 은행주를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선호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겠고요. 근데 일단 박스권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배당도 높은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매력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올 상반기에 그 저점을 형성하다가 이탈을 했었던 가격이 44,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 가격을 1차적인 좀 저항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지 가격은 37,000원인데 일단은 이러한 종목들은 좀 박스권 전략으로 이렇게 매매에 좀 가담하시면은 그래도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주가의 영역은 아니지만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지만 또 박스권에서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우리 금융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벌이를 9개월 만에 끝냈다라고 하는데 이미 지난해 연간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사님?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실적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가 여기서 멈추더라도 예금 대출과 대출의 예대 마진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약 한 6% 정도 수익을 더 보였는데 이러한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여줬는데 매출은 올해 32%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 이자 수익이 32% 정도 늘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은 약 한 12% 정도
추가적으로 이자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당주를 노린다라고 하면 사실 은행주가 배당 매력이 가장 높은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PF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은행주, 증권주들이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은행주 중에서도 우리금융 같은 경우가 부동산 PF 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내 2.5조 원 정도인데 이게 총 여신 대비해서 0.7% 정도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타 대비 건조한 실적을 보였고 성장이 보였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하반기 때 매력이 좀 두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PF로 인해서 우리가 좀 부담감에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그 부분에서도 가장 조금 멀리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에 밝혔던 증권사 인수합병 계획 이런 경우에는 시장 안정 후에 고려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가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이슈들을 봐야 할지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금융이 증권사를 NH에 매각을 했고 다시 또 증권사를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해봤던 일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 인수에는 주주들은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증권사 몸값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기업은 후실적을 보이고 증권사는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싸져 있는 상황이어서 인수의 적기를 좀 찾기에는 좋은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고 난 다음에 수그러들면 사실은 그 몸값을 충분히 지배주주로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 인수 가능성이 내년도에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증권사 인수도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적기를 잘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배당 매력이 높은 이게 종목들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자,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금리 인상기에 확실한 수혜주죠. 금융주주사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4분기 성장세 그리고 연말 배당 매력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이어갑니다. 네, 조회수 업앤다운 이 시간에도 개별 재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다양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거래 재개 후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한 코오롱 티슈진 보이고요. 2분기 연속 적자 성적표에도 급등한 위메이드, 이외에도 휴마시스 그리고 한미글로벌, 미래나노텍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네옴시티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한미글로벌 살펴보겠습니다. 네옴시티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3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1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5%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옴시티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3분기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면서 주가가 다시 최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옴시티 모멘텀이 계속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옴시티 말고 저희가 다르게 주목할 이슈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네옴시티가 상당히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개월째 보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래량이 지금 1억 400만 주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주주 비롯한 잠겨있는 물량들 빼면은 한 유동 물량이 7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여기에서 한 15바퀴 가까이 돌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손바뀜이 크게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시세가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양봉이 나면서 정말 밸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네옴시티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유 이런 쪽에서 국부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700조 원 규모, 서울의 14배라고 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신도시를 짓는 거고요. 거기와 관련된 이런 많은 종목들이 탄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아시아 순방을 하는데 태국, 일본은 방문하는데 한국은 또 패싱한다.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원자력 쪽은 좀 떨어졌죠. 그런데 건설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글로벌 상에서 이런 점유율 위치, 이런 위상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수주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이미 한미글로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달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미글로벌이 동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네옴시티의 프로젝트 일환인 네옴 더 라인이라고 그쪽의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이미 수주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네옴시티의 투자 총괄 책임자인 독대 이력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네옴시티의 본격적인 수주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프라 투자가 뭐 네옴시티에서만 일어날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물결이 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서도 실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수주들이 일어날 테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주가를 밸류와 관계없이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역시나 좀 네옴시티라고 보입니다. 네, 정말 빠르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종목인데 무너지지 않고 차트가 계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의 그 기대 효과로 여기까지 온 만큼 아무래도 고밸류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닐 맞아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향후 전망까지 들어볼까요? 글쎄요. 지금 시총이 거의 이제 3,600억에 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상반기 영업이익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감으로 반영을 하는 거지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주가라는 건 항상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황이 당장 좋아진다 아닙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벌써부터 담고 있죠. 항상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는 비싸요. 순이익을 내년 영업이익을 370억으로 잡고 지배주주 순이익 260억 잡았을 때에도 밸류는 PER로 봤을 때 14배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최근 5년 봤을 때 8배에서 13배 수준이었어요. 이미 상단 쪽으로 차 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 전략 부분에서는 물론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21선에서 한 35일선 정도 조정을 줬을 때 우리가 26,000원에서 27,000원대 중반 정도 매수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일단은 저항대는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저항이 마땅히 없어요. 현재가 부근 33,000원이 저항대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네옴시티 모멘텀으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한미글로벌 만나봤는데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실적과 네옴시티 관련 수주 소식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에 내어주는 이기태 기사가 하이트진로, 그리고 김성준 부장이 메가스터디 교육을 가지고 오셨고요. 또 사용관 차장께는 리뷰 종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메가스터디 교육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수강료 인상 이슈로 매출 확대가 이제 기대가 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이끌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은 교육 시장의 강자인데 특히나 이 고등부 시장 쪽에서는 압도적인 1위의 지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첫 번째 포인트가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가격 인상입니다.
내년 수능 대비 메가패스를 이번에 10월 초에 출시를 했는데요. 75만 원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50만 원대였는데 21%가량이나 올렸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막 논란이 있었던 스타 강사 재계약 소식을 하면서 더욱더 좀 더 비싸게 좀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또 현 정부에서 최근 들어서 뭐 일제고사 부활 관련된 언급까지 있었던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이 수능 관련해서는 이 학부모들의 저항이 크지를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저항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10월에 출시했으니까 당장의 4분기부터 실적에는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4분기도 실적은 유망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21일 날 ST 유니타스라는 그 공단기로 유명한 그런 이제 그 교육업체를 인수했는데요. 이 공단기는 이 공무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지분을 100% 1,800억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영업이익 개선에도 분명히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영유아 시장까지 또 상반기 진출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이런 교육 플랫폼 업체로 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런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또 시너지까지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인구 감소, 특히 출산율 저하 때문에 학력 인구가 좀 감소를 한다라는 것이 좀 우려되는 사항인데, 최근 5년 동안 보면은 대략 한 1% 중반, 한 1.6%가량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이 인당 교육 그 비용, 사교육비 증가는 7%대로서 이러한 좀 줄어드는 것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온라인 비중은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3분기가 대략 매출이 2,300억, 영업이익 62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21%가량 전년 동기도 증가하는 수치인데,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10%였습니다. 근데 올 상반기에는 20%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익의 질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3분기도 좀 양호할 것이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4분기까지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 퍼 기준으로 6.9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장되어 있는 다른 교육회사들도 비슷한 수치인데, 사실 업계 1위의 이런 시장 지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프리미엄을 좀 받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오늘 메가스터디 교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현우진 스타 강사와 재계약, 공무원 사업 인수, 그리고 영유아 시장까지 확대. 그럼 저희가 가격이 지금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열어둘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최근 들어서 뭐 사실 뭐 시장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지루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한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모습, 지난 이제 10월 초의 고점 8만 원대를 좀 넘기면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기관들은 꾸준히 샀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최근 이틀 동안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주가도 이렇게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증권사의 평균적인 목표가는 대략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선, 이 정도 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일단 9만 5천 원, 최근 고점이었죠. 9만 5천 원을 단기적인 목표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7만 4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기태 기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이트 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매력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잘 팔리는 품목이 몇몇 있습니다. 뭐 그동안의 소비를 좀 위축시키는 상황들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소주와 맥주 그리고 담배가 많이 팔린다라는 그런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그러한 품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기업이 하이트 진로에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하이트 진로가 실적이 상당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만 원대에서부터 2만 5천 원대까지 거의 한 50% 가까이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서
물류 대란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봤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진 압박, 그래서 소주 가격을 올리기 전까지는 좀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큼 이익이 안 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크게 2번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돼서 계속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실내에서 아직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고 그거는 내년도에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 드디어 2년 만에 회식이라는 회식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1월 달에 월드컵도 있어서 소주와 맥주를 좀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을 좀 보면 연결로는 매출액이 한 10% 정도 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22.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출액 2.4조 600억 정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2,136억 정도 할 것으로 보여져서 내년도에는 이런 시장 지배력과 그리고 약간 소주 판매가 호조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실적 성장세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수적이지만 하이트진로를 좀 시장에서는 부각받기 전에 음식료 중에서는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하이트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웅크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해외에서도 좀 이런 우리 K의 주류가 좀 라면처럼 좀 잘 나가게 된다면 또 글로벌적으로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설정을 해둘까요? 예, 지금 증권사에서는 42,000원대부터 37,000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물대를 좀 확인하시겠는데요. 지금 화물연대 때문에 3만 원 선을 버티고 있다가 2만 5천 원도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박스권 3만 5천 원대까지는 증권사가 보는 가격보다 좀 하단입니다만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 이 가격대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단에서 박스권을 올라가서 3만 원대에서 두 번째 박스권 중간값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겠다. 거기 매물대까지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는 혹시 시장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 2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용관 차장님의 리뷰 종목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솔루션을 볼 텐데 9월 22일에 제시를 해주셨었고요. 지금 보면은 태양광 업체들이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내일 또 하나솔루션이 실적이 예고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현 시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일단 태양광 쪽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케미칼 비중이 반 정도 차지하고는 있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이 정말로 큽니다. 3.1기가와트가 완공이 됐을 때에는 2,500억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만 그 정도 규모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모듈 같은 쪽은 정말로 부족합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다 환율 효과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세액공제 혜택과 실적이 합쳐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독보적인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특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90%의 매출 비중이 태양광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 자체는 높지만 미국에서 향후에 받을 세액공제 혜택이라던가 현재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 매출 비중을 봤을 때는 당연히 원탑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월 22일에 가격 전략을 매수가, 현재가에서 47,000원 부근까지 드렸었어요. 그리고 목표가 1차 65,000원으로 말씀드리고 추가 상향 여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잠깐 반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올라오고 있고 위아래로 진동은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면은 현재가에서 46,000원 부근까지 다시 열어놓고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역시나 목표가는 1차로 56,000원 잡고 만약에 그 지점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65,000원까지 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9월 29일에 대한광통신도 주셨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대한광통신은 이제 광섬유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향후에 5G 관련된 전 세계적인 통신망의 구축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 구축들을 다 해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 인프라 구축에서 5G가 빠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9월 29일에는 매수가를 현재가에서 2,400원까지 드렸었고요. 거기다가 목표가는 1차 3,200원, 2차 3,800원으로 드렸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크게 상승은 못하고 매수가 그리고 상단은 한 2,7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에 약간 갇혀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현재가에서 2,000원까지 이건 22년의 연중 저점인데 시장이 악화된다라는 가정하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50원 부분 돌파가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3,200원 정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김성준 부장의 메가스터디 교육, 이기태 기사의 하이트 진로 그리고 사양관 차장의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와 함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 사양관 교보증권 여의도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